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2장 위학 3.0 이온다 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하기 전에 박사님과 함께 핵심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장은 제 인생의 전환점과 위학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를 담고 있었죠. 박사님께서 존스 홉킨스 병원 전공에 5년 차에 그만두셨던 이야기로 시작했었죠. 젠타마이신 사건이 결정타였다고요. 네. 폐혈증 환자에게 항생제를 정확한 시간에 투여하려고 수학적 모형까지 만들었는데 상급자의 제안을 무시했다고 욕을 먹고 쫓아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어요. 그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을 더 잘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위학계는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문화가 너무 뿌리 깊었죠. 그래서 위학계를 떠나 맥킨지로 가셨고 그곳에서 위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으셨고요. 맞습니다. 2006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이었죠. 우리는 미국 은행들의 신용위험을 평가했습니다. 6개월간의 분석 끝에 2007년 말 대형 은행들이 지난 1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로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앞으로 2년 사이에 잃을 것이라는 황망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경험이 제게 위험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첫째,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마라 는 격언에 정면으로 도전하셨죠.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히포크라테스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이는 경건한 척하는 헛소리입니다. 셋째, 여러 수준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이 직접적인 위험이 가장 적은 치료법이 언제나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거예요. 17세 청소년이 칼에 찔렸을 때 제가 즉시 가슴을 가르지 않았다면 그는 사망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위학의 역사를 위학 1.0, 2.0, 3.0으로 구분하셨는데요. 위학 1.0은 히포크라테스로 대변되는 약 2000년간의 시대로 직접 관찰과 추측에 기반했습니다. 위학 2.0은 19세기 중반 질병의 세균론과 함께 출현했죠. 파스테르, 리스터, 코흐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위학 2.0은 소아마비, 천연두, HIV, 에이즈 같은 감염병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냈지만 만성질환에서는 거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고든의 그래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1930년대 항생제 등장으로 억제된 상위 8가지 감염병 사망자를 제외하자 전체 사망률이 20세기 내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위학 2.0이 뇌기사 질병, 심장병, 암, 치매, 당뇨병에 맞서는 쪽으로는 거의 발전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학 3.0을 4가지 특징으로 정리하셨죠. 첫째, 위학 3.0은 치료보다 예방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기 훨씬 전에 방주를 만들었죠. 둘째, 각 환자를 저마다 독특한 개인으로 봅니다. 증거 기반 위학에서 증거 활용 위학으로 나아갑니다. 셋째, 위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위험까지 포함해 위정직한 평가와 수용이 출발점이 됩니다. 넷째, 건강 수명,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호르몬 대체요법 사례가 위학 2.0과 3.0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2002년 여성건강계획 연구에서 유방암 위험이 24% 증가한다고 나오자 전 세계가 호르몬 대체요법을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위험 증가는 겨우 0.1%, 1000명 중 1명꼴이었어요. 위학 2.0은 한 건의 임상시험으로 이 요법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위학 3.0은 개별 환자의 수준에서 위험대 보상대 비용을 기꺼이 더 깊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타이타니코 비유로 2장을 마무리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타이타니코는 유빙지대 경고를 무시했고 레이더나 GPS가 없어서 500m 앞에서야 빙산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하루나 이틀 앞서 항로를 살짝만 수정했다면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인 사람은 단지 10년간의 위험이 아니라 30년 또는 40년에 걸친 위험 프로파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학 2.0에서 당신은 배의 승객이지만 위학 3.0에서 당신은 2배의 선장입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손자의 명언으로 시작하는군요. 전술 없는 전략은 승리하는 가장 느린 길이다.
전략 없는 전술은 패배하기 전에 내는 소음이다. 손자는 2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략 없이 곧장 전술로 달려듭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운동할지, 어떤 영양제를 먹을지 등으로요. 하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3장은 베키의 어머니 소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요? 몇 년 전 대학 친구 베키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소피는 활기 넘치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분이었는데 70대 초반에 정원을 가꾸다가 넘어져 어깨 근육이 파열된 뒤로 급격히 쇠약해졌어요. 이내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정원 가꾸기와 골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우울해져서 집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죽기 위해서 3년 전에 치매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83세에 호흡기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치매에 걸린 채 산 기간이 길지 않았으니 축복받았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피가 자신이 즐거워하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마지막 10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살았다는 점을요. 우리는 소피의 생물학적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였지만 저는 소피가 말년에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았다는 사실 자체에 더욱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정확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 친구가 비슷한 시련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서글픈 점은 노인에게는 의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거의 예상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음에도 이런 운명을 피하고자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끝자락 10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셨군요. 많은 이들에게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그다지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 하나 이상의 뇌기사 질병과 그 병 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은 약화하거나 아예 상실할 수 있죠. 대개 그들은 삶의 기쁨을 주던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를 저는 끝자락 10년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아니라고 해도 많은 이들이 쪼그라들고 제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다른 미래 그려보기를 요청하신다고요. 말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여생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사람마다 답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 골프, 등산을 하겠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주와 증손주와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각의 초점을 자신의 말년에 맞추도록 만듭니다. 둘째, 건강수명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수명과 건강수명을 수학함수로 시각화하신 그래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수학광인 저는 그래프로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로축은 수명, 세로축은 건강수명을 나타냅니다. 실선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궤적, 중년부터 서서히 쇠퇴해 60에서 70대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짧은 점선은 의학 2.0의 궤적, 좀 더 오래 살지만 건강수명이 이미 한참 떨어진 시점에 개입해 죽음을 조금 늦출 뿐입니다. 그리고 긴 점선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궤적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곡선에서는 전반적인 건강수명이 50대 이상까지 똑같이 유지되거나 더 개선됩니다. 55세, 심지어 65세에도 45세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70대와 80대,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건강한 몸과 빠릿빠릿한 인지력을 유지합니다. 여권에 적힌 나이보다 10년, 아니 20년이나 더 젊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이를 수명 곡선 넓히기라고 합니다. 끝자락 10년 대신 덤 10년을 누린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엉망이 된 끝자락 10년 대신에 모든 차원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덤 10년 또는 덤 수십 년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죽음을 늦추고 추가로 늘어난 여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요? 여기서 전략과 전술의 구분이 중요해지는군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지름길을 택해 곧장 전술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운동할지 등으로 달려들죠. 서점에 가면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우리가 멈춰서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바로 전략,
세우기입니다. 손자의 말이 다시 떠오르는군요. 전략 없는 전술은 패배하기 전에 내는 소음이다. 정확합니다. 우리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략은 과학의 토대를 두고 우리 목표에 맞추어 고안되고 우리에게 여러 대안을 제공하는 개념뼈대 또는 정신 모형, 다시 말해 전반적인 접근법을 말합니다. 우리의 개별 전술은 전략에서 나오며 전략은 우리의 목표에서 나옵니다.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정글의 혈투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1974년 자이르 킨샤사에서 열린 유명한 경기죠. 알리의 목표는 포먼과의 경기에서 승리해 헤비급 타이틀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포먼이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비열했다는 거예요. 모든 전문가는 알리가 승산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알리에게는 바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알리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알리는 자신이 더 빠르고 더 경험이 많고 더 강인한 정신을 지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포먼이 다혈질이고 화를 참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죠. 알리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포먼을 화나게 만들면 마구 주먹을 날리다가 결국 지칠 것이고 그때 공세를 취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전술이 유명한 로프어도프였군요. 맞습니다. 먼저 포먼에게 라이트 스트레이트 리드 펀치를 연달아 날렸습니다. 얕잡아 보는 듯한 이 주먹질에 포먼은 열이 받았죠. 이어서 알리는 분노한 포먼이 자신을 쫓아와 로프에 밀어붙인 채 연타를 날려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알리 자신은 오로지 로프에 기대어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5라운드쯤 되자 포먼은 젠장, 난 벌써 지쳤어 라고 깨닫기 시작했고 알리는 8라운드에 결정타를 날려 KO로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전술이란 실제로 링에 올라갔을 때 수행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전략이란 실제로 링에 올라가기 한참 전에 상대방을 꼼꼼히 연구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두 측면 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세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장소의 접근법을 목표 오른쪽 화살표 전략 오른쪽 화살표 전술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우리 전략은 인지, 신체, 정서 악화를 늦추고 되돌리기입니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내 기사 질병, 모두가 불러오는 죽음을 지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4대 질병은 한 가지 강력한 위험 요인을 공통으로 지닙니다. 바로 나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제 나이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 자체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노화는 그저 시간의 경과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속, 피부 및 장기와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킵니다. 2013년 논문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노화는 기능장애와 죽음에 대한 취약성 증가로 이어지는 생리적 무결성의 점진적 상실이다. 이 악화는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을 비롯한 주요 병리 현상의 주된 위험 요인입니다. 건강수명의 악화를 3가지 범주로 나누셨는데요. 네. 첫 번째 악화 벡터는 인지력 쇠퇴입니다. 인지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집행 기능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벡터는 신체 기능의 쇠퇴와 궁극적인 상실입니다. 근육량과 근력, 뼈 밀도, 지구력, 안정성, 균형 감각이 줄어들다가 이윽고 장바구니를 집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벡터는 정서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와 무관하다고 하셨죠. 네. 정서 건강 악화는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20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제 사례처럼 중년에 슬그머니 찾아들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복은 40대, 정확히 말하면 47세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고통은 훨씬 더 이른 시기인 청소년기나 유년기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보기에 장수 개념은 사실상 쇠퇴의 이 모든 벡터를 동시에 막거나 피해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의 이 개별 요소 하나하나는 다른 것들 없이는 별 가치가 없어요. 마음과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100세까지 사는 일은 기꺼이 선택할 대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다가 이른 나이에 죽는 것도 원하는 일이 아니죠.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죽음은 피하거나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화는 피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0대나 90대에 사망하는 모든 이들의 인지, 신체, 정서면에서 파괴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파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쇠의 중력에 점점 더 강하게 끌리지만 그래도 이것이 대체로 우리 선택에 좌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전술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위학 3.0의 전술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하셨죠.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 외인성 분자입니다. 위학 2.0은 크게 시술과 약물 치료라는 2가지 전술 유형에 의존하지만 위학 3.0의 전술은 일상생활과 엮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전술과 함께 먹고, 함께 숨쉬고, 함께 자야 해요. 운동이 첫 번째 전술 영역이군요. 운동은 세월이 흐르면서 제 생각이 바뀐 영역입니다. 예전에는 영양을 우선시했지만 지금은 수면과 건강 수명 양쪽에서 운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장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운동은 사망 자체를 늦출 뿐 아니라 인지와 신체 쇠퇴를 다른 개입 수단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또 우리는 운동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정서 건강에도 효과를 미칩니다. 두 번째는 영양이고요. 저는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지 마라 라고 하거나 특정한 식사요법을 처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내 구석기 대 비건 등을 놓고 벌어지는 무익하기 짝이 없는 식단 전쟁에서 어느 편을 들지도 않을 거예요. 대신 생화학 증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과학적 증거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 즉 얼마나 많은 열량을 섭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이군요.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해온 영역입니다. 다행히 지난 10여 년 사이에 수면은 마침내 받아 마땅한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잠을 푹 자고 깨어났을 때의 느낌, 완전히 새로운 기분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만큼 좋은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인지력 감퇴에 이르기까지 특히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결과가 연쇄적으로 빚어집니다. 박사님도 한때는 잠을 무시하셨다고요. 네, 밤새 우는 것을 좋아하고 잠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이나 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살이 좀 찐 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을 먹었느냐보다는 얼마나 적게 잤느냐와 더 관련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서 건강이군요. 이것이 다른 영역들 못지않게 모든 면에서 건강 수명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제 치료사 중 한 사람인 에스터 페럴이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하는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덜 비참하게, 정서적으로 덜 고통받게 하는 쪽으로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다니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면 과연 더 오래 살고 싶을까요? 그 말이 박사님의 접근법을 통째로 바꾸었군요. 네, 그녀의 논리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장수에 대한 제 접근법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증거 기반 의학에서 증거 활용 의학으로라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장수 연구는 위학 2.0이 가장 강력한 도구인 무작위 대조 시험이 한계에 부딪히는 분야입니다. 1년이나 5년짜리 연구로는 수십 년이 걸리는 질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결코 알아낼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배타적인 증거 기반 의학에서 증거 활용 의학, 위험 조정 정밀 의학으로 기본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5가지 데이터 원천을 제시하셨는데요. 첫째, 백세인 연구. 둘째, 생쥐 같은 동물 모형의 수명 연구. 셋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뇌기사 질병 연구. 넷째, 노화 연구에서 나온 분자와 메커니즘 차원의 통찰. 다섯째, 멘델 무작위화라는 탁월한 분석법입니다. 각각은 따로 놓여 있을 때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지만 하나로 모으면 우리 전술에 탄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 알파 투자법이라는 개념으로 3장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생물학에서는 수학에서처럼 뭔가를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확률과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 전략을 짜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수익 추구 방식을 알파 투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개념을 빌려와 건강에 적용할 것입니다. 즉, 자신만의 장수 알파 투자법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제 목표는 당신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집합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 전술은 결코 고정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에 따라 진화해야 합니다. 온갖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삶의 여정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고 노화의 과학과 암 같은 질병의 작용 양상을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으로 끝내셨군요. 주둥이를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계획이 있다. 조지 포먼에게 했으면 좋았을 조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상황이 변하면 전술은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합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에 충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3장을 통해 목표, 전략, 전술의 차이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100세인의 비밀에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